어머님, 이제는 이 집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가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머님 도와드리고 민지도 제가 키우다시피 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집 명예 하나쯤은 바꿔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며느리 소영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에 있던 밥알이 입 안에서 씹히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 준석이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날 저는 말 그대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 올해 67살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쯤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월세방에서 시작해 허리 휘도록 일하며 대출을 갚아가며 지은 제 인생의 집입니다. 몇 해 전 아들네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같이 살자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며느리 소영, 손녀 민지까지 함께 들어와 살게 됐고 저는 그저 이 집이 웃음으로 가득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 애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눈빛 하나 흐려지지 않았고 말투도 단호했고 표정도 냉정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이 집 가지고 계시면 뭐 하세요? 결국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텐데 그냥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저에게 돌아가시면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그 모습에 저는 제 존재가 투명한 유리처럼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저는 뭘로 살았을까요?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손녀의 할머니였지만 결국은 그냥 방 하나 차지한 짐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줄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지켜온 집인데 그저 돌아가시면 정리할 공간 취급을 받다니요. 저는 그보다 먼저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에게 뺏기기 전에 제가 먼저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동네 매물 나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해준 분이 말하길 생각보다 집이 귀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마음을 더 굳혔습니다. 오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꺼내놓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소유권을 다시 보니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이 집은 분명히 저희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소영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고등어 정말 잘 구우셨네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제는 집을 넘기라더니 오늘은 또 웃으며 예의 바른 며느리인 척.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출근하며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지 유치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제게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핑계로 제 자리를 지우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며칠 뒤 집은 빠르게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계약이 되었고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 집 팔았어. 그 애들한테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했어. 당신이 예전에 그러더라. 이 집은 그냥 주지 말라고. 그 말 이제야 제대로 알아들었네. 그렇게 저는 제 이름 김경자로 다시 서 있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제 인생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식탁에 가족들을 앉혔습니다. 반찬은 간단히 김치, 계란말이, 된장국. 먹고 말고 할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준서가, 소영아, 나 이 집 팔았다. 이달 말에 나갈 거야. 순간 숟가락이 식탁 위에서 탁 하고 멈췄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뇨? 준석이도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파시다니요? 언제요? 며칠 전에 계약했어. 다 정리했고, 나 이번 달 말에 나가. 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저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이 집에서 민지도 학교 다니고 저도 학원 다니는데 지금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한 적 없어. 내가 나간다니까. 이 집은 내 명의야. 니들이 여기서 계속 살든 딴 데로 가든 그건 니들 몫이지.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마음이신지 알겠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제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온 마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네 와이프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 이 집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 다 들었어. 소영은 얼어붙은 듯 입을 꾹 다물었고 준석은 그녀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둘 다 숨만 쉬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살아서도 집 한 채 맘대로 못 쓰고 니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이유 없어. 소영이 억지 웃음을 띤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 실수. 그 말 할 때 네 표정까지 다 기억나.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 준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지는요? 민지 학교도 있고 아이 생각도 좀 해주시면. 민지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 매일매일 니들 말과 눈치에 짓눌려 사는 것도 이제 지겨워. 소영이 다시 반발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결정. 아니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일은 니들이 책임져.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고 준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조용한 고개 숙임이 저는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땐 뭘 잘못하면 늘 제 무릎에 기대 울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경자로서 처음 내린 결정이니까요. 집을 팔았다고 말한 날 이후 집안은 말 그대로 냉랭했습니다. 소영은 말수가 확 줄었고 준석이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퇴근하더군요. 민지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해맑게 저를 부르며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유치원했어. 하트 스티커 받았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다잡았습니다. 민지가 나를 따뜻하게 부르는 건 내가 할머니이기 때문이지.
이 집에 얽매여 살아서가 아니란 거요. 며칠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정리하며 꺼낸 옷까지, 사진, 종이들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지금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였고, 아이 셋을 안고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땐 참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 벽장 깊숙이 넣어뒀던 남편의 유품을 꺼내다가 그 옆에서 잠들었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야, 너무 희생만 하지 말고 나 없이도 내 삶을 살아. 이 집은 너한테 자유가 돼야지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 바보같이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힘드니까, 아들이 안쓰러우니까. 그런 핑계로 제 감정과 존재를 눌러온 게 몇 년이었을까요? 저도 한 사람인데 숨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요. 짐을 싸던 그날 밤, 소영이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울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나가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갈 거야. 이제 나도 나 자신으로 살 거니까. 저 그땐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생각 못하고. 늦었어, 소영아. 그날 너한테 실망한 건 단지 말 때문이 아니야. 그게 너의 본심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야.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소영은 나를 피해 다녔고 준석도 무거운 얼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처음으로 내 삶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사를 나가기 하루 전, 민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어디로 가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좀 더 따뜻하고 햇볕 잘 드는 집으로 갈 거야. 거기서 민지 그림도 벽에 걸어둘 거야. 민지는 활짝 웃으며 그럼 나도 가도 돼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를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의 들러리로 살아온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는 김경자라는 이름으로 저만의 인생 무대에 서기로 말입니다. 이삿날 아침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을 따라 작은 빌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낯선 동네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2층짜리 빌라. 남향이라 낮이면 거실까지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더군요. 짐 정리를 하던 중 옆집 아주머니가 수박 한 통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사 오셨죠? 반갑네요.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심심하시면 앞에 복지관도 가보세요. 다들 모여서 수다 떨고 강좌도 듣고 재밌게 지내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왠지 그 말들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복지관에 가봤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생활절약 노하우 교실이라는 작은 글씨가 눈에 띄더군요. 호기심 반, 시간 때우기 반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실생활에서 겪은 절약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어느새 저도 슬그머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김치국 끓일 때 멸치 대신 남은 다시팩을 말려놨다가 써요. 기름도 아껴지고 맛도 좋고요. 순간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와, 그런 팁은 여기 처음이에요. 어르신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모습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생활 절약, 요리 노하우,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법까지 제 안에 쌓여있던 삶의 지혜들이 하나씩 사람들 앞에 나왔고 사람들은 그걸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생활의 달인이세요. 경자님, 그 팁 좀 노트에 써주세요. 저희 딸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다시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제 경험과 손끝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 느끼며 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지요. 그 무렵 복지관에서 열리는 소규모 특강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활절약 노하우를 주제로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거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다들 실생활 팁을 원하거든요. 편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남들 다들 절약이 힘들다고 하지만 조금만 바꿔도 삶이 바뀐다고. 거울 앞에서 말하는 내 모습이 한때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그 여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제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 없이도 저는 충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확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강의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잘 다려진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은 못해도 입꼬리를 살짝 올린 제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있어 보였죠. 복지관 강의실에는 어르신들이 335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고 저를 초대한 선생님이 마이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경자 어르신께서 생활비 전략 꿀팁을 알려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00원 아끼고 남은 반찬 활용하고 전기요금 아끼려 플러그 빼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모이고 쌓이면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었고 열심히 메모하는 분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가족들 눈치 보며 이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 날들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본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소영. 그 애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더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목이 메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해요. 내가 모든 걸 줬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소영아도 들었겠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애써 웃었는지를요. 강의가 끝나자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힘 얻었어요. 저도 전기밥솥 플러그 빼야겠어요, 하. 그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강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조금은 낯선 존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의 들었어요.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지. 대단하긴 그냥 나답게 산 거야. 그냥 이젠 그렇게 살려고.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민지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민지가 요즘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뭉클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언제든 볼 수 있어. 그 애한텐 내가 할머니니까. 다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난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 소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는 사람 대 사람으로 나를 마주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으로 섰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김경자답게 살아가기로 했다. 며칠 뒤 저녁이 가까워 올 무렵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석이가 조심스레 서 있더군요. 손엔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뵙고 싶어서요. 저는 문을 열어 그 아이를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준석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전 물려 키우던 그 작고 여린 아이가 맞는데 언젠가부터 아내와 자식 뒤에 숨어 제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강의 듣고 나서 말이에요.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근데 말야, 준서가.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살았어. 니들한테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삼키면서 말이지.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게 다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한테 집 달라는 소리 들으면서 하루하루 숨도 못 쉬겠더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어.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새 저는 말투를 다시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다. 이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로소 내 목소리를 찾은 것 같거든.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집으로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작지만 따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야. 그럼 민지는요? 아이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저희 집에 한번 식사하러라도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는 참 예쁜 아이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집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민지는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을 때 불러. 놀러 오라고 해도 좋고, 내가 데리러 가도 되고. 근데 니네 집엔 아직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편하실 때 그때 다시 와주세요. 그 말이 다행히 억지가 아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과일 상자 하나를 받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너도 한쪽 먹고 가라. 옛날엔 내가 수박 먹을 때 꼭씨까지 씹어 먹곤 했는데 말이지. 준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음식은 버릴 게 없다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버릴 게 없다고 가르쳤죠. 그게 삶의 방식이었고, 이제는 내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 돌아가고 혼자 앉은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한 평화가 제 곁에 머무는 듯 했지요. 복지관 당일을 마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한 선생님이 다가오시더군요. 어르신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따라간 곳은 조용한 상담실이었고, 거기서 뜻밖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생활 멘토링 강좌 들어보셨어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생활 경제 강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어르신을 추천했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고 말도 따뜻하게 잘 하시잖아요. 처음엔 고개부터 저었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정도가 딱 좋아요. 시청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르신의 전략 노하우에 관심 많아요. 특히 독립하는 청년들,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생활비 절감 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 말이 꽤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재미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마이크 잡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이름표를 목에 거는 것도 낯설었지만 첫 강의 날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시청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표정이 제법 무심해 보여 긴장됐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마트 장 보러 갈 땐 무조건 배불리 가세요. 공복에 가면 평소보다 더 많이 집어넣어요. 냉동실에 흰밥 남은 거 쌓아두지 말고요. 된장 한 숟갈에 쓱쓱 비벼 구워 보세요. 애들 간식, 도시락 반찬으로 딱이에요. 청중들이 웃으며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를 외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이토록 누군가에겐 실전서처럼 값진 이야기라는 걸요. 강의를 마치고 어떤 신혼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현실적이세요. 인터넷에선 못 듣는 말들이에요. 혹시 블로그나 영상 같은 거 안 하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죠. 아이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더 인기해요.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니까요. 그 부부는 진지하게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와줄 테니 생활절약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해보자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도 여러 강의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도 듣고 싶다, 글로도 보고 싶다는 말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쌓은 이 삶의 경험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자.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보람이 된다면 두려울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저는 김경자의 생활살림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 떨리며 찍은 영상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매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할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이 팁 덕분에 한 달 식비 줄였어요. 우리 엄마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그 댓글을 읽으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답게 살아서 얻은 내 성공이라는 걸요. 채널을 연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 앉는 일이 어색하지도 않고 조명을 켜고 마이크를 조정하는 손길에도 익숙해졌지요. 김경자의 생활살림 채널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제 날들의 기록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어머님처럼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김경자님, 당신은 저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예전 작은 방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였던 제 모습이 떠올라 더 단단히 다짐하게 됩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움츠리지 않겠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으니까. 며느리 소영이와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냅니다. 예전처럼 살갑지는 않아도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지요. 어느 날 소영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할머니 채널 영상 꼭 챙겨봐요. 할머니처럼 멋지게 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관계를 깎고 다듬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준석이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 속엔 미안함도 존중도 담겨 있죠. 저는 그 아이가 이제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작은 빌라 2층 해가 잘 드는 거실에서 카메라를 켭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입니다. 오늘은 전기세를 아끼는 꿀팁, 냉장고 정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스크립트 없이 그냥 제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편안하게 말합니다. 숨기거나 꾸미지 않아도 그게 진짜 제 이야기가 되니까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선생님 영상 덕분에 우리 집도 요즘 전기요금 확 줄었어요. 살림이란 게 이렇게 철학적인 줄 몰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살림이든 인생이든 결국은 버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다시 쓰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영상 봐주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느 어머니, 어느 아내, 어느 할머니가 계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은 절대 작지도 하찮지도 않다는 걸요. 언제든 지금부터가 당신의 제일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